네, 계속해서 알파 헬릭스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헬릭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이런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거리가 5.4옹스트롱 또 그리고 이 아미노산으로 따지면 한 4개, 3개에서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1번 아미노산 있다고 그러면은 한 3번 아미노산이나 4번 아미노산이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미노산하고 이 4번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는 것이 알파 헬릭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헬릭스를 지탱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이드로젠 반딩, 다시 말하면 수소 결합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R 그룹, 예를 들어서 그 전하를 띤 R 그룹이 만약에 연속해서 있다고 그러면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에 또 마이너스고 이러면 이제 서로 반발력이 작용할 텐데 만약에 마이너스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거는 인력이 작용할 거고 어,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청력이 작용하겠죠. 반발력. 그래서 1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어떤 R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알파 헬릭스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력이 작용하면은 좀 더 안정화가 되겠죠. 만약에 청력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R 그룹의 벌키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 그룹이 크면은 서로 그 입체적인 장애 때문에 알파 헬릭스가 안정화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R 그룹이 좀 벌키한 게 큰 것이 아스파라진, 세린, 뭐 트레오닌, 시스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웃해 있으면은 알파 헬릭스가 이제 불안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 아미노산 또는 네 번째 아미노산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벌키한 아미노산이 1번하고 4번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충돌이 생기겠죠. 왜냐면 바로 위층에 있으니까요. 이웃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프롤린과 글라이신인데 이런 아미노산들은 사실 알파 헬릭스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이 프롤린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약간 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헬릭스 얘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분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분자량이 작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알파 헬릭스에서 이게 존재할 경우에는 알파 헬릭스가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됩니다. 이 알파 헬릭스는 타이트하게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융통성이 강한 플렉서블한 아미노산이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알파 헬릭스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릭스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 여기 브레이커가 좀 잘못됐네요. 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파괴시킨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의미하는 다섯 번째로 이제 알파 헬릭스를
안정화시키는 또는 불안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알파 헬릭스의 그 나선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가 N 터미널이니까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C 터미널 쪽은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처에 그 N 터미널 근처에는 가능하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이 왔을 경우에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 C 터미널 쪽에는 플러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이 오게 될 경우에 또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안정화가 되는 경우죠. 안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N터미널 근처에 플러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루타믹 애시드나 아스파틱 애시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염기성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든지 아니면 아르지닌이라든지 또는 뭐 히스티딘 이런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되게 플러스 차지를 띠거든요. R그룹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또 카복실 터미널 쪽에 마이너스 차지를 띤 아스파틱 애시드가 왔다든지 아니면 글루타믹 애시드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네, 알파 헬릭스를 안정화에 기여하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벌키한 아미노산이 연속해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차지를 띤 예를 들어서 글루타믹 애시드는 마이너스 차지를 보통 띠고 있죠. 아스파틱 애시드 마이너스 차지. 이 같은 차지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연속해서 있다든지 또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띈 아미노산이 또 연속해서 있는 경우 라이신과 아르진이 연속해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헬릭스 형성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파 헬릭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1번 아미노산과 4번 아미노산이 서로 바로 이웃해 있게 돼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게 바로 위층에 4번 아미노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 간에 서로 그 같은 차지를 띠고 있으면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겠죠. 불안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차지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마이너스인데 4번이 플러스다. 그러면 서로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안정화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1번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방향족 아미노산이다. 방향족 아미노산이 그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페니랄라닌, 뭐 타이로신, 그 다음에 트립토판 이런 그 세 개의 아미노산이 바로 그 위층에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수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파 헬릭스는 안정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로린 레지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킹크를 형성해요. 킹크라는 것은 이런 구부러진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정한 나선 구조가 이런 플로린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킹크가 생겨서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롤린 같은 경우는 헬릭스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글라이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당히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이 알파 헬릭스를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알파 헬릭스가 잘 깨져요. 그래서 글라이신도 이 알파 헬릭스에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게 이제 N 터미널
N터미널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요 C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 N터미널 그 머리 부분, 이 알파 헬릭스 구조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쪽에 마이너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이 왔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플러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이 오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띤 알스파틱 애시드나 글루타믹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 헬릭스를 안정화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 카르복시 터미널 쪽에는 반대로 라이신이나 아르지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왔을 때 또 알파 헬릭스를 안정화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프롤린 아미노산의 그 구조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킹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린 아미노산이 오게 되면은 이런 그 구부러진 구조 특성 때문에 알파 헬릭스가 안정화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진 부분에는 이 프롤린 아미노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베타 시트인데요. 이 베타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실크에 주로 존재하죠. 실크, 누에고치에서 뽑는 그 실크, 우리가 뭐 견직물이라고 하나요? 비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실크가 단백질 성분이 많아요. 그 실크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주요 2차 구조가 베타 컨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실크 단백질의 주성분이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브로인 단백질 안에 베타 시트 또는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그재그로 된 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지그재그 구조가 나란히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볼 텐데, 이런 그 지그재그 구조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프리티드 시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종이 모양으로 이렇게 구겨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구겨진 종이 모양, 또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주름치마라는 게 있었어요. 이 주름치마 구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시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트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이 알파 헬릭스의 경우도 수소결합이 중요한 안정화되는 힘이었는데, 베타 컨포메이션을 이루는 중요한 그 힘도 역시 이 수소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트 구조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포개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R그룹이 문제가 돼요. R그룹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R그룹 간에 서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에서는 R그룹이 바로 옆에 있는 R그룹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그룹이 한쪽이 위로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아미노산의 R그룹은 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충돌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트 구조가 쭉 연결이 되다가 그 다음 시트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이 될 때 그 방향이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트 방향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렐하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N 터미널, C 터미널, N 터미널, C 터미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패러렐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행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개는 이 패러렐 구조보다는 엔타이 패러렐합니다. 베타 시트가 가다가 이렇게 다시 턴을 한 다음에 또 베타 시트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N 터미널, C 터미널, N 터미널, C 터미널 이런 식으로 서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엔타이 패러렐, 반대 방향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2개 이상의 시트가 같이 포개져 있을 경우에 이 아미노산의 R 그룹이 서로 이 R 그룹이 그 서로 잘못하면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R 그룹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미노산들이 글라이신과 알라닌이 있죠. 20종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분자 크기가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고, 그 다음 작은 아미노산이 알라닌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아미노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크 단백질인 피브로인에는 베타 컨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글라이신과 알라닌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시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N 터미널에서 C 터미널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N 터미널에서 C 터미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엔타이 패러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쪽 아미노산들은 다 R 그룹이 밑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R 그룹은 다 위를 향하고 있어요. 더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이게 이제 서로 그 입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파라렐한 경우인데, 여기가 만약에 N 터미널이고 이쪽이 C 터미널이다. 그러면 여기도 N, 여기는 C, 여기 N, 여기 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카보닐 그룹하고 요 산소죠. 이쪽에 있는 수소하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슬과 위 사슬과 그 옆에 사슬이 밑에 있는 사슬이 이 카보닐 그룹의 산소 그리고 요 밑에 수소 아미노 그룹의 수소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진을 클립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펩타이드 결합인데 CONH 여기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위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 굴곡이 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가 다시 턴을 한번 하고요. 이걸 우리가 베타 턴이라고 합니다. 베타 턴 구조를 거쳐서 여기에도 이제 아미노산이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턴을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80도 도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또 뭐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쭉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엔타이 파라렐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베타 프리티드 시트라고도 합니다. 베타 컨포메이션을. 또 다른 그림입니다. 비슷한 건데 이런 이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시트가 이렇게 그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혀져 있어요. 플리트 되어 있다고 죠. 이걸 우리가 플리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름이 잡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라턴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180도 회전하는 구조인데 베타 컨포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턴을 한 바퀴 하고 다시 또 베타 컨포메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때 이 턴 구조를 우리가 베타 턴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아미노산이 4개 정도 필요해요. 3개 내지 4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4개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요 턴하는 부위에 아미노산은 반드시 프롤린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프롤린이 이 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프롤린은 이제 킹크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 구부러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이 요 밑에 나와 있는데 프롤린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시스형의 그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베타시트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베타턴 구조고 4개의 아미노산이 보통 연관이 되어 있고 180도 방향을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알파-헬릭스나 베타 컨포메이션에 발견되는 수소결합이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 아미노산의 카보닐 그룹 요거죠. 요거에 이제 카보닐 그룹하고 네 번째 아미노산의 요 수소 이거하고 이제 이런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당히 컴팩트한 구조를 하다 보니까 프롤린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게 이제 그 입체적인 장애가 없어야 되니까 입체적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신이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주 자주 글라이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번 위치에 글라이신, 뭐 2번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롤린,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아미노산의 종류들을 좀 연관했어요. 이건 이제 극성인 아미노산, 그렇지만은 차지를 띠지 않은 R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린이나 세로토닌, 시스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롤린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루타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헬릭스, 베타 컨포메이션, 베라턴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2차 구조인데 이 베타턴 구조를 보면은 프롤린하고 글라이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베타 컨포메이션이나 알파 헬릭스 같은 경우는 프롤린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베타턴에는 이제 특별히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프롤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번 아미노산, 뭐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입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입체적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글라이신이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장애가 가장 없는,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베타턴 구조에는 프롤린도 많지만은 글라이신 함량도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백질의 3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셔리 스트럭처라고 그러고요. 정의를 보면은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 안에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배치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3차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2차 구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알파 헬릭스나 또 베타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인접한 아미노산들의 공간적인 배치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3차 구조는 이제 그 단백질 안에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A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A나 B나 같은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구형 단백질이 있고요. 섬유상 단백질이 있는데 이 구형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효소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절 단백질들이 이 구형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구형 단백질이고 마이오글로빈도 구형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 구형 단백질 안에는 여기에 보는 것 같이 요게 이제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알파 헬릭스예요. 이 알파 헬릭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베타 시트도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단백질 안에는 무조건 알파 헬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 베타 시트도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섬유상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한 종류의 2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섬유상 단백질은 보통 그 물에 잘 안 녹고 굉장히 강하고 질깁니다. 그래서 그 우리 피부의 외피를 이룬다든지 뭐 상피 조직에 존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뭐 머리카락, 뿔 뭐 이런 데에 그 털 뭐 이런 데에 주로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으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데 그 이유가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산들이 많아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잘 녹질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섬유성 단백질이 갖는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여기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이나 또는 동물의 그 뿌리라든지 아니면 깃털, 뭐 우리 손톱, 발톱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주요 단백질이 이제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케라틴은 대표적으로 2차 구조인 알파 헬릭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은 굉장히 단단하고 물에 잘 녹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그 경도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축성 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보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그 섬유성 단백질이 실크 파이브로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크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백질이 실크 파이브로인인데 이것은 이제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베타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까 알파 케라틴하고 달리 약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그 플렉서블한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섬유상 구조 단백질이 이제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은 보통 우리 그 몸의 피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혈관벽이라든지 뭐 장관벽 이루고 있는 주요 단백질이 이제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의 특징은 상당히 그 인장 강도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치는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콜라겐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구조가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알파 헬릭스도 아니고 베타 컨포메이션도 아니고 그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콜라겐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의 단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케라틴이 주 2차 구조인 죄송합니다. 그 알파 헬릭스가 주요한 2차 구조인 이 케라틴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코일드 코일 모양으로 꼬여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모여서 프로토필라멘트가 되고, 다시 그 두 개가 모여서 프로토필라멘트 두 개가 모여서 파이브렐이 되고, 이게 네 개가 모여서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머리카락 안에 있는 세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안에는 총 32개의 알파 헬릭스 스트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케라틴 단백질 안에 알파 헬릭스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선성입니다. 알파 헬릭스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알파 헬릭스는 우선성 구조죠. 근데 코일드 코일 구조, 다시 말하면은 알파 헬릭스와 알파 헬릭스가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또 좌선성이에요. 서로 그 좌선성으로 꼬여 있고, 이거를 우리가 슈퍼 헬릭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알파 헬릭스라고 그러는데, 알파 헬릭스가 두 개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상태를 슈퍼 헬릭스, 초 헬릭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모인 것이, 코일드 코일 구조가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프로토필라멘트입니다. 이 직경은 20에서 30옹스트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프로토필라멘트가 4개가 모여서 프로토파이브리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다시 또 4개가 모여서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머리털의 그 특징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선성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알파 헬릭스가 두 개가 꼬일 때는 파라렐하게 꼬이는데 코일드 코일 구조라고 그러고 좌선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 발톱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아시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알라닌이라든지 벨린, 류신, 아이솔루신, 메타인, 페니랄라닌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그 소수성이 강한 이런 아미노산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 머리카락을 우리가 그 파마를 할 때 영어로는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머리카락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이런 그 케라틴 단백질과 알파 케라틴 단백질과 여기 알파 케라틴 단백질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설파이드. 이 다이설파이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환원제로, 우리가 파머를 할 때는 환원제가 있고 산화제가 있는데, 암모늄 시오그라이콜레이트라고 하는 환원제를 이용을 해서 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환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알파 케라틴 단백질 구조가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말아요. 약간 꼬불꼬불하게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알파 케라틴 단백질이 약간 구부러지게끔 이 사슬과 이걸 우리가 1번 사슬, 2번 사슬이라고 그러면 1번 사슬과 2번 사슬이 약간 어긋나게끔 컬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뭐 이것과 1번과 이쪽 1번이 이렇게 결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컬링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6% 과산화수소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은 다시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퍼머먼트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콜라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단백질은 언뜻 보기에는 그 케라틴 단백질과 혼동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단백질입니다. 케라틴 단백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 또 동물의 뼈, 죄송합니다. 동물의 뿔, 털, 뭐 깃털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그랬고 주로 알파 헬릭스로 2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콜라겐은 일단 우리 신체 단백질의 그 표피, 또 뭐 연골 조직, 뭐 혈관벽이라든지 장관, 점막 이런 데 주로 많이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 단백질의 25 내지 35%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그 알파 헬릭스 구조가 아닌 특이한 1차 구조인 알파 체인이 주 2차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알파 체인 세 가닥이 서로 꼬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단위 단백질은 트로포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할 점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하이드록시프롤린과 하이드록실라이신, 글라이신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글라이신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대략 한 30% 전체 그 아미노산 중에서 하이드록시 뭐 프롤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6분의 1 정도, 한 17% 정도 이렇게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 구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도가 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텐던이라고 해가지고 건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는데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조직을 우리가 텐던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 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연골, 카틸리지, 물렁뼈 같은 거. 그 다음에 본 매트릭스, 뼈의 그 안쪽 부분, 그 다음에 눈의 각막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콜라겐이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피부라든지 또 혈관 조직 뭐 이런 데 이제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콜라겐은 케라틴하고는 달리 그 알파 체인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알파 체인의 세 가닥이 서로 꼬여 있어요. 이 알파 체인은 알파 헬릭스하고도 다르고 베타 시트하고도 다릅니다. 독특한 그 2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좌선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 바퀴 돌아가는데 3.3개 또는 3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알파 헬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3.6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 코일드 코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선성으로 서로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사슬이 이렇게 이제 꼬여져 있는 겁니다. 트리플 헬릭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글라이신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라닌도 많고 또 프롤린 아미노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라이신 그다음에 X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와도 좋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프롤린 요런 그 구조가 그 많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있어야만 이 콜라겐 단백질이 더 스트롱해져요. 이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 단백질 콜라겐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프롤린이라든지 라이신 아미노산 잔기에다가 하이드록시를 갖다 붙여주는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록실레이스 효소에는 코팩터로서 철이 존재합니다. 철 2가가 존재하는데 이게 만약에 3가로 산화가 되면은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이드록실기를 갖다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 2가를 유지해주는 그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바이타민 C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괴혈병에 걸린다.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장출혈로 심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양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비타민 C하고 이 콜라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비타민 C가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그 활성을 유지를 시켜줘서 이 하이드록실레이스가 하이드록시 프롤린 또는 하이드록시 라이신 이런 그 아미노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시 라이신은 이 콜라겐 구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콜라겐의 그 강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미노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콜라겐의 구조를 보면은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알파 체인의 구조인데요. 이런 알파 체인이 세 가닥에 모여서 이 트로포콜라겐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알파 체인은 좌선성 그 자체는 좌선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세 가닥이 꼬여 있을 때는 또 우선성으로 세 가닥이 꼬여져 있어요. 알파 체인 자체는 좌선성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 세 가닥이 모여서 서로 트위스트 되어 있을 때는 우선성으로 꼬여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번 그림이 이 트로포콜라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좀 뻥 뚫어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콜라겐 그 단백질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하이드록시 라이신 또는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이드록시 그 라이신이나 하이드록시 프롤린은 원래부터 그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아니고 이 콜라겐 단백질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하이드록실레이스는 철 2가 이온을 코팩터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철 3가로 산화가 되면은 활성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콜라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단위가 트로포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이 트로포콜라겐 구조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알파 체인이 세 개가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데, 알파 체인 하나하나는 레프트 핸드 좌선성을 띠고 있지만은 이 세 개가 꼬여져 있는 그 방향성은
또 right handedness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성으로 꼬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 체인이 3개, 붉은색, 초록색, 블루, 이렇게 푸른색 3가지 사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트로포 콜라겐이라고 하고, 콜라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죠. 이 콜라겐과 또 콜라겐, 죄송합니다. 그 트로포 콜라겐과 트로포 콜라겐 사이에는 또 그 공유 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콜라겐이 굉장히 단단한 단백질이다, 굉장히 그 인장 강도가 높은 단백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몸의 피부에 또는 뭐 그 표피에 또 혈관벽에 뭐 소화관벽에 존재합니다. 전체 우리 그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한 25 내지 35%가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 단백질은 뭐 여러 그 세포들이 그 콜라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지만, 특히 섬유아 세포라는 게 있어요. 파이브로 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세포가 주로 콜라겐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참고로 그 우리 피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포죠. 그래서 이런 그 트로포콜라겐이 있는데, 트로포콜라겐에 중간중간에 그 라이신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라이신 아미노산을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이신 아미노산이 라이실 하이드록실레이스 또는 라이실 옥시데이스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카보닐 그룹이 노출이 되죠. 이쪽 트로포콜라겐도 마찬가지 여기 카보닐 그룹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슬이 서로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로포콜라겐과 트로포콜라겐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콜라겐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그 인장 강도가 높은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라겐의 그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와 같이 그 크로스 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40옹스트롬 간격으로 이 일정한 간격으로 까만 띠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콜라겐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그 분자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프라 몰레큘러 어셈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그 이거의 단위는 트로포콜라겐이죠. 그래서 이 트로포콜라겐이 구조가 이제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트로포콜라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 체인 3개가 서로 그 우선성으로 이제 꼬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와 같이 파이브릴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파이브릴 구조를 이룰 때 보면은 이 일단 트로포콜라겐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고, 이 뒤쪽 부분이 이제 꼬리 부분이겠죠. 여기가 이제 꼬리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이 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갭이 있는데, 그 갭들이 서로 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밑에 있는 사슬의 갭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위치적으로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이게 스태거드 패션으로 이게 그 트로포콜라겐이 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했듯이 좀 특이한 이 트로포콜라겐들 간에
여기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공유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유절 그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콜라겐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단백질 그 파이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크 파이브로인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실크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제 파이브로인 단백질이고, 이 파이브로인 단백질은 베타 컨포메이션의 2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실크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누에라고 하는 곤충이 분비하는 단백질인데, 뇌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거미라든지 이런 인섹트가 분비하는 단백질이 파이브로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베타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글라이신과 알라닌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미노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베타 시트들 간에 서로 이렇게 포개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베타 시트가 이렇게 포개져서 존재하려면은 이 R 그룹이 가능하면 작을수록 충돌이 적어요. 그 다음에 그 이 펩타이드 모든 펩타이드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 베타 시트와 시트 간의 결합이 안정화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피브로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수소 결합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반데르발스, 런던 포스라고 하죠.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또 그 이 결합이 최적화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자체는 수소 결합이라든지 반데르발스 인력 이런 것들 약한 결합이죠. 약한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 알파 케라틴과는 달리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별로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상당히 그 알파 케라틴은 좀 단단한 잘 이게 수축성이 없는, 신축성이 별로 없는데, 이 실크 단백질은 약간 플렉서블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시트의 구조입니다. 아까 뭐 얘기했듯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아미노산이 배열될 때 그 이웃에 있는 아미노산의 R 그룹끼리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가 밑으로, R 그룹이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고 위로 향하고 있고, 이렇게 그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피브로인 단백질의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알라닌의 그 R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글라이신의 수소가 되겠습니다. 요 알라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메틸 그룹이죠.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시트와 시트 간에 시트와 시트 간에 서로 이제 그 R 그룹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R 그룹이 작은 거일수록 좋아요. 이 구조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닌이나 글라이신 아미노산이 이 실크 단백질 또는 그 베타 컨포메이션에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타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이 길이가 2000옹스트롱, 두께가 5옹스트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파 헬릭스는 베타 컨포메이션보다는 좀 짧습니다. 900옹스트롱 곱하기 11옹스트롱.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상 단백질 같은 경우는 130옹스트롱 곱하기 30옹스트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오글로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오글로빈은 이제 구상 단백질 중에 하나죠. 글로뷸라 프로테인 중에 하나고요. 분자량이 16,700,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고 아미노산 개수는 153개. 그 안에 이제 한 개의 힘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힘이라고 하는 프로스테틱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육 세포 안에서 산소를 결합하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마이오글로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래라든지 물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은 그 알파 헬릭스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헬릭스와 헬릭스에 그 베타톤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약 70% 아미노산의 70% 이상이 알파 헬릭스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하이드로포빅한 그 아미노산들은 보통 안쪽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폴라한 극성인 R 그룹은 바깥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린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헬릭스 브레이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헬릭스가 이렇게 굽어지는 부분, 헬릭스가 이제 잠시 중단되는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롤린 말고도 이제 그 이 밴드 부분에 이 구부러진 부분에 많이 오는 아미노산이 세린 아미노산이라든지 세레오닌, 아스파라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 중에서도 그 스포메일이라 해가지고 향유 고래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고래가 있어요. 뭐 10톤 뭐 이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 그 향유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왁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머리 부분 쪽에 왁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고래를 잡으면 그 왁스가 굉장히 고가로 팔립니다. 비싼 그 양초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 마이오글로빈의 구조를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알파 헬릭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헬릭스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햄이 산소가 결합하는 바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메쉬 이미지라 해가지고 이 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 단백질 표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로 그 안쪽에 이 구형 단백질인데 구형 단백질의 안쪽 부분에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햄은 그 여기서는 이제 표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 깊숙이 파켓에 이 존재합니다. 이 햄 구조가. 햄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전체 구조가 이제 햄인데 햄에서 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프로토포피린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토포피린 구조 정중앙에 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철은 총 6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햄 구조 프로토포피린하고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부분에가 이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단백질과 이렇게 단백질의 이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과 결합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햄이 있는 곳은 일종의 이제 파켓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용매가 침투하지 못하고 이렇게 용매가 침투하지 못하니까 산소도 역시 용매가 침투하지 못하니까 이 철이 그 산화가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그 규명을 할 때 사용하는 엑스레이 크리스토그래피라고 하는 엑스레이 결정법 방법을 설명한 건데, 저도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빛의 일종이죠. 그 엑스레이를 단백질 분자에다가 단백질을 일단은 그 결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 단백질 결정을 만드는데도 뭐 시간이 빠르면 며칠이지만은 오래 걸리는 경우는 뭐 몇 개월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백질을 순수하게 분리해서 아주 천천히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단백질이 이제 크리스탈 구조로 침전이 되는데, 그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엑스레이를 통과시키면은 그 크리스탈 구조 안에 있는 원자들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 회절되는 각도가 다른가 봐요. 회절되는 각도를 보고서 그게 이제 어떤 원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그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분자가 되고, 그 분자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풀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NMR 가지고도 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풀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로 NMR보다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엑스레이 회절 분석법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보통 규명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생명공학부에 한 두세 분의 교수님들이 그 엑스레이 회절 분석법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생대에는 뭐 없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3차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이토크롬 C는 전자전달계에 있는 단백질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리본 모양이 많이 있죠. 용수철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알파 헬릭스 구조고 베타 시트 구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 구조가 이제 그 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라이소자임이 있는데, 라이소자임도 여기 보면은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그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이제 베타 컨포메이션 구조입니다. 베타 시트 구조입니다.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알파 헬릭스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그 베타 시트 구조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보누클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 경우도 이렇게 리본 그 용수철 모양의 알파 헬릭스 구조도 있고, 또 이런 그 화살표 모양의 베타 시트 구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단백질은 알파 헬릭스 구조하고 베타 시트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이토크롬 C라든지 아까 봤던 뭐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마이오글로빈 이런 단백질들은 주로 알파 헬릭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모트립신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소화 요소를 보면은 알파 헬릭스가 전체 아미노산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5% 정도는 베타 컨포메이션, 베타 시트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이토크롬 C라든지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아예 베타 컨포메이션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리고 알파 헬릭스만 뭐 39%, 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알파 헬릭스 아니고 베타 컨포메이션도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런 그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얘기할 때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폴리펩타이드 사슬 안에 있는 그 안정된 구형의 단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3차원적인 구조인데, 그 다른 나머지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기능도 유지하는 그런 그 특정 부위를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지금 두 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파란색 도메인, 또 하나는 보라색 도메인인데, 예를 들면은 이 파란색 도메인은 우리가 뭐 캐탈리틱 도메인, 캐탈리틱 도메인, 촉매 작용을 하는 도메인. 또 여기는 예를 들면은 뭐 레귤레터리 도메인,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자른다, 실제로 이제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 도메인과 도메인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왼쪽 이 캐탈리틱 도메인은 원래의 그 캐탈리틱 그 액티비티, 촉매 활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보라색 도메인만 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조절 역할을, 활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단백질 안에 별개의 기능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폴리펩타이드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근육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트로포닌 C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도메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초 2차 구조, 슈퍼 세컨더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 2차 구조는 모티프라고도 하고 또는 폴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2차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헬릭스나 또는 베타 시트, 뭐 알파 코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2차 구조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안정한 그 구조를 형성을 할 때 이거를 초 2차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일드 코일 구조가 있고, 또 뭐 베타 배럴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초 2차 구조들이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초 2차 구조 중에 하나가 베타 알파 베타 루프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베타, 요 그 화살표는 베타 시트를 의미합니다. 베타 시트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알파 헬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베타 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베타 알파 베타 루프라고 그래요. 이 순서가 항상 이래요.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초 2차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 2차 구조는 이 베타 알파 베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알파 알파 코너라는 것도 있어요. 알파 헬릭스가 계속 되다가 이렇게 코너를 한 바퀴 돌아요. 코너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또 알파 헬릭스가 또 이렇게 연속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파 알파 코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이거는 사실은 뭐이 초2차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볼 때 이 하이드로포빅 R 그룹이 이제 그 존재를 하는데,
이 하이드로포빅한 R 그룹이 이제 가운데 보통 이제 숨겨져 있는데 이 R 그룹, 이 하이드로포빅한 소수성 R 그룹은 적어도 2차 구조가 두 겹 이상이 있어야 이 하이드로포빅 R 그룹이 이제 숨겨질 수 있다. 이렇게 숨겨지는 이유는 이제 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성 그 엔바이런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든지 헤모글로빈에서 봤듯이 햄이 결합하는 부위, 그 부위는 이제 그 가능하면 물이 이제 없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뭐 산소와 결합하는 산소와만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 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또 안 좋고 또 콜라겐 같은 경우도 그 물이 또 그 그 콜라겐을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만들 때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었는데 그 하이드록실레이스 효소에 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철도 가능하면은 물로부터 멀리 그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그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들은 대개 그 하이드로포빅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 액티브 사이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액티브 사이트를 변형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관의 이제 특성인데 베타 컨포메이션의 골격은 이 알파 헬릭스하고는 수소 결합을 하지 않고 또 나란히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베타 시트는 베타 시트끼리, 알파 헬릭스는 알파 헬릭스끼리 이게 따로 존재하지 그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나란하게 두 개가 존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헬릭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베타 시트가 이렇게 나란히 존재해가지고 서로 둘 간에 이렇게 뭐 수소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N터미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차원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멀리 N터미널하고 C터미널하고는 이제 멀어 보이죠. 근데 이게 3차원적인 구조로 포개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C터미널하고 N터미널이 서로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2차 구조 사이에 그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연결 부위가 있는데 그 연결 부위가 서로 교차하지는 않는다, 교차할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컨포메이션은 각각의 그 세그먼트들이 우선성으로 약간 그 꼬여져 있을 때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알파 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 우선성이라고 그랬고 베타 컨포메이션도 우선성을 가질 때 안정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2차 구조들 간에 서로 그 이 커넥션 2차 구조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커넥션 이 연결 부위는 서로 크로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그 2차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저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오고 밑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고 다시 위로 가고 서로 그 교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타 컨포메이션의 그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우측에 보면은 이게 그 요 빨갛게 제가 표시한 요 부분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를 하고 있는 이쪽 사슬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슬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슬하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어요.
이런 크로스오버가 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컨포메이션이 우선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구조를 보면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방향은 엄지손가락은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선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좌선성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드물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좌선성인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좌선성, 좌측 그 손가락으로 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선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연계에는 이제 이런 그 우선성이 존재하고 좌선성은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초이차 구조 중에서 이 안정한 그 폴딩 패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타 배럴입니다. 이 모양이 이제 꼭 그 무슨 통같이 생겼죠. 그래서 베타 구조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사슬인데 베타 이게 이제 그 이 화살표 모양이 베타 구조입니다. 베타 시트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그 배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 통 모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타 배럴 구조라고 하는 초 2차 구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베타 시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베타 시트가 이렇게 약간 꼬여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베타 시트다, 트위스티드 베타 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아까 우리가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가 공존하는 베타 알파 베타 루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초 2차 구조였죠. 이 초 2차 구조가 연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경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파 슬래시 베타 배럴, 이것도 이제 통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서 공부할 텐데 파이르베이트를 아세틸코에로 만드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의 그 도메인에 이런 그 알파 베라 배럴 구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파 베라 배럴은 모든 연결이 우선성이다. 대체로 우선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 단백질의 기질 또는 코팩터 결합 부위가 보통 이런 알파 베타 배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종류별로 어떤 2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럼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다 알파 헬릭스로만 되어 있죠. 또 여기 페리틴 라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 알파 헬릭스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여기 뭐 그렇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다 알파 헬릭스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호미오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알파 헬릭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백질들은 다 베타 시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인데 알파 아밀레이스 이니비터 다 베타 시트죠. 이런 그 화살표 모양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싱글 스트랜드 레프트 핸드 베타 헬릭스, 뭐 UDP, N 아세틸 글루코사민 아실 트랜스퍼레이스, 이것도 다 베타 시트만 있습니다. 또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도 뭐 이름도 뭐 힘든데 뭐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단백질이죠. 이것도 베타 시트로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베타 시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도 있고, 또
알파 헬릭스만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알파 베타 그 루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용수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알파 헬릭스고 약간 그 푸른색이 나는 이 부분이 이제 베타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헬릭스도 있고 베타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알파 슬래시 베타는 알파 헬릭스가 끝나고 나면은 베타가 오고 베타가 끝나고 나면은 또 알파 헬릭스가 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알파 슬래시 베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자, 그런 반면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쨌든 알파 헬릭스도 있고 베타 시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다음에 반드시 베타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알파 헬릭스만 쭉 연속되다가 또 베타 시트만 또 계속 연속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베타 시트만 계속 연속되다가 또 알파 시트가 일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단백질이 이제 필린이라는 단백질도 있고 뭐 다이미델레이트 센세이스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고 뭐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테인도 있고 유비키틴 컨주게이팅 엔자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의 4차 구조인데 헤모글로빈은 그 알파 체인, 베타 체인 각각 2개씩 4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디옥시라는 것은 이제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 하나하나마다 햄이 존재합니다. 여기 햄, 이쪽에도 햄, 이쪽에도 햄. 총 4개의 햄이 존재합니다. 이런 햄을 우리가 프로스테틱 그룹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라이보뉴클레이스에 국한된 얘기인데 어떤 단백질은 디내추레이션 했다가 다시 조건만 맞으면은 다시 리내추레이션 복원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그 라이보뉴클레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그 디내추레이션이 됐다가 이게 이제 디내추레이션이 된 겁니다. 됐다가 다시 여기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뭐 약간의 먹갑테타놀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거의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리내추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디내추레이션이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 된 커브인데 이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 변성이 되면서 이 흑광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보뉴클레이스는 이렇게 증가하고 뭐 A4 마이오글로빈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수가 있어요. 네, 뭐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변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염의 농도를 높이면 또 이렇게 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로 설명해 보면 DNA가 메신저 RNA로 전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라이보솜에 의해서 이 단백질로 되죠. 이 단백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unfolded 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교하게 그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고 풀어진 단백질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샤퍼론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샤퍼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점차로 자기의 그 고유한 3차 구조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뭐 DNA J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또 에너지도 좀 필요하고 또 뭐 GRPE라고 하는 단백질도 관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그 네이티브 컨퍼메이션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우리 세포에서 발견되는 그 완전한 3차원적인 활성을 갖는 그런 그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단백질, 샤페론 단백질 특히 DNAJ 뭐 이런 것들, GRPE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섞어서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